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역사학자 전호용 씨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 따르면요, 서울의 인구는 1988년, 지금부터 25년여 전에 1000만 명을 넘은 이래 지금까지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 대다수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태어나서 서울에서 산 거죠. 고향이 서울이죠. 그 젊은이들에게는 서울 말고 달리 마음 붙일 고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서울은 저개발 도시가 아니라 과잉개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서울을 고향답게 만들어 물려줄 생각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향신문 전호용 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문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너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또다시 공물이 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그래서 표를 달라는 머리 나쁜 재벌 후보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 기가 막히게 끝났죠. 검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검찰은 14일 상급 공무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사급인 과장 2명과 공모해서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이나 차장, 그리고 1급인 대공수사국장이나 2급인 부국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지시 개입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다고 하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마 그런 주장들이 검찰의 손을 오그라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요, 이 검찰의 수치스러운 국정원 수사 어떤 방식으로 축소되든지 다 밝혀질 겁니다. 오죽했으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신문들도 모두 남재준이 물러나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재준 국정원장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물러나겠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나 박근혜가 성공하려면은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한국일보 이충재 논술위원의 칼럼 맹심해야 할 겁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업무 문제로 경질된 장관급 인사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갈등으로 스스로 사표를 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정권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찍어낸 경우다. 윤 전 장관도 기름 유출 현장에서 코만 싸매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총애로 짐작하건대 오래 남아있을 수 있었다.
윤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을 빚자 박 대통령은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고 도와달라며 감쌌다. 지켜보고 도와달라며 감싸다가 기름 유출 현장에 가지고 코 한번 싸맸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쳇말로 자신이 피일받은 사람은 끔찍히 챙긴다고 합니다. 측근이라고 해서 함부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충성심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웬만해서는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특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병술은 젊은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 박정희는 가장 믿었던 측근들의 권력투쟁에 희생당했고 그 자신도 여러 번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정치인보다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체질화된 군인과 관료 그리고 법조인을 선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적어도 충성심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재준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자 돌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정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건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전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와 대화록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고 졸지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근혜를 구원해 준 거죠. 나라의 국익을 팔아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데도 침묵을 지키다 여론이 비등하자 한참 후에야 입을 뗐다. 증거 위조가 명백했지만 조사 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으면 묻겠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와 판박이다. 당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뒤로 빠져있다. 뒤늦게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겠다고 얼버무리더니 결국 셀프 개혁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대통령이 감싸고 도는 동안 국정원은 북한이나 해외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 체제 수호에 매달렸다. 국보법 위반 사건은 노무현 정권 시절 29건이던 것이 지난해 102건으로 급증했다. 관련 부서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을 올리다 급기야 터진 게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갉아먹고 부담을 지우는 원수여 암덩어리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국정원 뒤치다거리로 허송세월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남재준이 취임 이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며 그래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약속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재준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봐주려다가는 박근혜의 리더십까지 상처를 입을 겁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는 영공방어 실패와 사건 은폐만으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북한이 1년 전부터 무인기 침투를 공언했지만 우리 군은 무방비의 상태로 있다가 허를 찔렸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9일이 지났어야 이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군 기강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무인기가 사실이 아니던가. 김관진은 올해로 5년째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싸놓은 이삿짐을 풀고 다시 눌러앉았습니다. 김관진, 그는 물론이거니와 군 내부에서도 김관진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은 몸을 던져 일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박근혜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충성심은 높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장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내각입니다. 모두가 다 박근혜의 눈과 입만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 충성 노름에 취했을 만큼 한가한 상황 아닙니다. 예, 지지율 높다고 자만하고 있을 청와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어지럽고 거짓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 뉴스 바리케이드 너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대 모든 성역을 뛰어넘는 진짜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을 공정한 뉴스 세계로 모십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팟캐스트 게시판에 새하늘 새땅님이 페루에서 5년 일정으로 지내고 있는 새하늘 새땅님이 방금이라고 해봤자 4월 14일입니다. 국민TV 시청료 5년치를 선납하셨습니다. 참, 1년치, 2년치 선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5년치 선납하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잘 보지 못하는데요. 새하늘 새땅님은 국민TV 덕분에 한국의 사회 상황을 잘 페루에서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하늘 새땅님. 규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오늘 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염광희 씨가 독일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창조경제의 돌파구인데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정권 보면은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암덩어리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규제 잘못 풀면은 있는 놈들, 재벌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의 규제개혁 바람이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창조경제의 돌파구라는 염광희 선생의 칼럼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더글러스 노스 교수의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공정한 경기를 위한 심판으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심판이 없는 조건에서 행위자들은 자기만 더 배불리 먹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서로 약속해서 세운 심판이 바로 국가이자 제도라는 것이다. 서로 냅두면은 자기만 더 배불리 먹겠다고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모든 부가 1%에게 집중되고 그래서 99%가 비실비실하게 되면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해서 세운 심판이 바로 국가이자 제도다라는 것이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부술 원수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 며칠 뒤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요, 축구 경기에서 점수가 안 난다고 심판이 골대를 키우거나 옵사이드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점수가 안 나는 건 골대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축구팀의 실력이 없기 때문인데 경기 규칙 탓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규제 완화 주장은 심판이어야 할 정부의 존립 이유 자체를 망각한 것이다는 얘기죠.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주민의 동의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해법을 잘못 찾았다는 것을 며칠 전 방문한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독일은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는 유럽연합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제도를 갖고 있고 더불어 주민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나라다. 네, 독일이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25%를 달성한 데에는 동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서 각 주에 설정한 배타적 풍력발전 설치 우선구역 제도로 무분별한 풍력발전 확대를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가 보기에는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 그것이 그 성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역 주민 한두 명이 풍력발전에 강하게 반대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업은 아예 삽질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
법의 나라 독일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송에라도 들어간다면 사업자는 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 발전기라 하더라도 산 깎고 나무 자른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독일의 환경 규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발전해야 된다고 그냥 이명박이나 박근혜 가면 떠들면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다 험으로써라도 태양광 발전기와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고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독일의 환경규제 아래에서 바로 독일의 에너지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발전소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지역 주민과 공동소유로 지역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그리고 규정에 적합한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아이디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의 주인이 되어서 가해 수입을 얻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정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창조경제인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환경 영향평가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으로 그 절차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뿐 아니라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거래 비용을 치르고 있다. 22조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은 고사하고 녹조라떼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쳤다. 그뿐입니까? 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예가 바로 밀양입니다. 날림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작한 밀양 송년탑은 벌써 2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밀양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으려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는 악소문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한전,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전략으로 반대를 무마했던 정부의 보상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창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동안 우리는 있는 규제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업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 그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거고요. 그걸 감시 감독하고 제재해야 될 정부, 그야말로 뒷짐지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꼴이 안 난다고 오프사이드를 없애고 골대의 크기를 2배, 3배 키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창조적인 플레이를 기대하는 거 더 요원한 일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얘기했던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그 원칙 어디 갔습니까? 그야말로 재벌들에게만 고무줄처럼 씌워지는 원칙.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는 추상 같은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로니님 게시판에서 1년치를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선납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은 다달이 납부하신답니다. 부부가 다 조합원이신데 한 분은 1년치 선납하시고 다른 한 분은 다달이 또 납부하시겠다니까 정말 고맙다는 얘기 외에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여기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직원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1시간 정확하게 따지면은 50분도 채 안 되는 뉴스로 이제 TV 뉴스 발걸음을 띄었을 뿐입니다. 더 많은 뉴스, 더 많은 뉴스 관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더 많은 창의적이고 참신하고 공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국민TV가 최선봉에 서 있을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가입하실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하는 편인데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신다면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 이 박근혜 정권을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6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가 박근혜 정권을 이해하려면 IQ가 한 430은 돼야 할 것 같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IQ 430 넘는 사람들이 무려 70% 가깝다니까 대한민국 앞날이 매우 밝습니다. 예, IQ 430 천정환 교수의 칼럼 읽어봅시다. 학교에서 소설론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이 정권 들어서는 뭔가 늘 부끄럽고 왠지 죄송스럽다. 남북관계와 우리 정치의 현실은 소설 따위보다는 훨씬 더 극적이고 기상천외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한 나는 작년 이래 국정원이 벌인 일 같은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소설에서 읽어보지도 못했다. 물론 작년부터 국정원에 국내 최고의 문학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했다. 할리우드에서 괜히 어벤져스2를 촬영하러 서울에 온 것이 아니리라. 진정 한국에서 배울 게 많은 것이리라. 대한민국, 박근혜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설 따위보다는 훨씬 더 극적이고 기상천외한 세상입니다. 매일매일 소설 같은 일들이,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재준이 국민 사과했다는 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서, 야, 이거 정말 참 이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다니, 이런 생각 저질러 듭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모 과장도 나를 놀라게 했다. 애초 그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했을 때 서울 아산병원 주치의는 소생할 확률이 3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했다. 나도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분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 중 하나였다. 그런 병원의 주치의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라니. 불타는 애국심을 가졌을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답게 기적을 이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 기억은 잃었다 한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유우성 씨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알지 못한다. 정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드라마감이에요. 아마 국민TV에서 TV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거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상실할 수 있는 국정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유우성 씨 사건에서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번개탄 피워놓으면요, 소생할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나서 딱 기억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무인기다. TV 뉴스를 보노라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안보 과제는 끝이 없다. 핵무기에 대륙 간탄도탄에 장사정포에 저놈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두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없겠는데 2천억인가를 주고 무인기를 감시할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산다 한다. 이왕 이스라엘제를 사는 김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랬듯 콘크리트 장벽을 휴전선에 쌓으면 어떨까? 마그마층부터 대기권 끝까지 쌓으면 좋겠다. 사람이건 포탄이건 무인기건 뭔가 넘어오는 것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니 새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휴전선을 넘지 못하게 말이다. 건설 경기도 살리고 중국발 황사도 막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예 휴전선에다가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라. 야, 이 인간들아. 마그마층에서부터 대기권 끝까지 쌓아서 닭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못 넘어가게.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오한 통일대박론과 온 기회를 구하고 민족 번영의 천년을 열겠다는 드레스덴 구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정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상시화된 안보이기와 저 원대한 구상이 함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죽이려는 저들과 무슨 대하며 통일을 한다는 겁니까? 매일 언론이 북한과 종북 군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여성부를 없애고 무기를 더 사라는 애국 네티즌들의 아우성이 연일 메아리 치는데 어떻게 분단사가 개시된 이래 통일과 백두혈통에 대한 국민의 합당한 회의와 혐오감이 요즘처럼 높은 때가 없었는데 어떻게 통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북진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허경영 씨처럼 IQ가 430점은 돼야지 박근혜 정권의 안보 그리고 통일대박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경영이처럼 공중부양해서 어버이 연합과 일배 나아가서 미국,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핵 문제도 해결하고 천안함의 교훈도 살리고 경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북 투자도 늘리는 그런 섬세함, 그런 포용과 안보 강화, 그런 반김정은과 한미동맹 강화, 즉 IQ 430 같은 실천이 있다면 당연히 박근혜는 DJ를 넘어가고 김구선생을 넘었을 겁니다. 박근혜는 싸구려 무인기와 북한의 싸구려 욕설에도 굴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북 구상의 진정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구상을 거부한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북녘 빨갱이들과 대화나 협력 없이 어떻게 인도적 문제 해결이나 남북 동질성 회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권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정권의 지지직 계층이라고 하는 극우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북한은 처부수어야 될 원수고, 그리고 남한에는 북한의 명령에 맹종하는 종북 빨갱이들이 몇만 명이 우르르 대면은 대한민국이 벌써 멸망을 했어야지. 그런데도 항상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서로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남북 화해를 협력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이 인간들의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극우 포퓰리즘에 일부 인간들이, 특히 나이 먹은 인간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 갈 길이 멉니다. 경제지상주의적이며 탐욕스러운 그 대박론, 70년대 수준의 반북 반공 히스테리가 병존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이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사도 안보 불안 해서 안 됩니다. 바로 남북 간의 대화가 안보이고 그리고 평화가 복지 아닙니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 위협이 없는 동안 우리 경제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다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불되다 보니까 물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은 그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연병을 떨었던 이명박 정권의 경제 성적 노무현 정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보고 그리고 평화가 바로 복지라는 이런 간단한 논리는
IQ 430이 아니라도 이해 가능한 일이고 오로지 이 정권과 이 정권을 지탱하는 일부 극우 선동가들만이 이해 못하고 있는 일일 따름입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예, 게시판에 연당그룹님이 수고가 많다면서 저도 막 1년치 12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하지 마라님은 마음은 시청료 1년치를 내고 싶지만 저는 한 달 꼬박꼬박 낼게요. 한 달씩 내는 조합원들도 화이팅 해주세요라고 쓰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매달 11,000원씩 내시는 분들이 많아야 국민TV의 재정이 안정화됩니다. 예, 오늘 내일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모레 사이에는 CMS 계좌 이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익 7억에 배당 100억이나 받아가는 그런 재벌의 뱃속 챙기기가 도를 넘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CEO들 돈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은 무슨 이기주의 질투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벌신문의 앞제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설 읽어봅시다. 재벌들은 종종 우리 사회가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인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얼마 전 실적이 나빠도 고액 연봉을 받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재벌들이다. 이번에는 한 해 벌어들인 돈의 13배나 되는 돈을 배당으로 챙긴 재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경영자가 아니라 수탈자라 불러야 할 판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부영그룹 계열 비상장사인 광명토군은 이중근 회장과 장남 이성훈 전무에게 10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광명토군은요, 지난해 순이익이 7억 7천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 성향은 1300%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회사 광명토군이 지난해 순이익은 7억 7천만 원밖에 못 올렸는데 무려 100억 원이나 그 사장, 회장과 그리고 회장의 아들인 전무에게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금 배당이 1300% 한 건데요.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은 통상 20%라고 합니다. 10배도 아니고 무려 60배, 70배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배당을 한 겁니다. 이중근 회장은 또 다른 비상장 계열사인 대화도시가스, 동강주택산업 등에서도 합쳐서 무려 272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부영은 지주회사 격인 주부영을 중심으로 계열사 16개가 모두 비상장사고요.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오리온 계열 아이팩은 담철곤 회장에게 순이익의 6배인 15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계열 팔도와 현대그룹 팔도 그리고 현대그룹 계열 현대유엔아이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에게 각각 31억 원과 12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림 이해묵 부회장, 현대차 장녀 정성희 이노션 고문도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배당을 챙겼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사돈관계인 삼표 정도원 회장, 사무 신용인 대표는 각각 37억 원과 34억 원의 배당을 챙겼습니다. 예, 기업들은 배당이 기업의 고유 권리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적절한 배당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절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 이상 혹은 적자 기업에서 그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서 기업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이러니까 재벌들 욕먹는 거예요. 아니, 순이익이 7억밖에 안 되는 데서 100억 원을 챙겨가는 그런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비상장회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챙겨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질투심입니까? 재벌의 앞제비 언론인들,
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대전 유성구 신성동 노랑민들레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